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 낭독할 소설은 이목연 작가님의 소설집 맨발의 표제작 맨발입니다. 이 작품은 모순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수작이라 평하는데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소설의 한 수를 건져 올리는 글이라고 칭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자본을 갖지 못한 가장입니다. 정말 안쓰럽고 짠한데요. 그 사내를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하소담 사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맨발, 이목연 단편소설. 발이 시렸다. 초겨울 안개처럼 다리뼈를 타고 올라온 냉기가 온몸을 파고들었다. 몸을 움츠리려는 찰나 그 냉기가 통증으로 변한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순식간에 왼쪽 귓바퀴를 훑는다. 짧은 머리카락을 한꺼번에 확 잡아채는 것처럼 귀 뒤에서 번쩍 불이 일었다. 광대뼈 주변으로 찌릿 전기가 흘렀다. 그렇게 일격을 가한 통증이 한 발 물러나며 다시 추위를 남겨놓았다. 냉동실 새 침대에 누운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는다. 몸이 덜덜 떨렸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여기는 어디인가? 방금 지나간 고통의 흔적이 아직 가슴 한가운데 박혀 있는 걸 보면 꿈은 아니다. 모질게 지나간 고통을 기억하는 심장은 북을 치듯 벌렁거렸다. 등에서 번지는 냉기와 알 수 없는 통증은 공포로 변해 내 몸을 흔들고 있다. 저절로 맞부딪히는 위아래 턱을 통제할 수가 없다. 심호흡이라도 하고 싶지만 무언가가 가슴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다. 손가락조차 움직일 수 없다. 가슴팍이 꽁꽁 묶인 채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답답해진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입이 마른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아랫입술을 악물어 보지만 마음뿐 임계점을 넘긴 의식이 먼저 까무룩 사라진다. 퍽 소리와 함께 집이 흔들렸다. 툭 툭 투둑 의식이 돌아온 모양이다. 쿵쿵 뛰어오는 발걸음 소리, 멀리서 들리는 함성, 귀에 익은 소리다. 공이다. 학교에서 조기 축구를 하고 있구나 생각한 순간 아까의 그 통증이 다시 밀려온다. 이번에도 왼쪽이다. 아까보다 더 무지막지한 통증이다. 단숨에 턱뼈를 물어뜯는다. 어깨 축지까지 뭉텅 베어물고 흔든다. 이가 뽑혀나간다. 마취도 없이 뽑힌 생리가 사방으로 튕긴다. 머리통 반쪽이 사라진다. 동시에 어지러움이 몰려온다. 빙빙 도는 세상 붙잡을 것이 없다. 의식이 사라진다. 세상이 온통 안개 속이다. 여기는 저승인가 이승인가. 짙은 안개를 뚫고 저 멀리서 붉은빛 안광을 뻗치며 다가오는 것이 있다. 코끝으로 냄새가 들어온다. 나와 가까웠던 친근한 냄새다. 혹시 아내? 그럴 리 없다. 왕래조차 없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리 없다. 붉은 빛이 가까워진다. 내 온몸을 묶어놓은 채 머리카락을 잡아뜯고 턱을 물어뜯은 자가 저자인가?
아직 내 심장을 결박하고 있는 자. 그 자를 살피기 위해 눈을 부릅뜬다. 저벅 다가온 것은 6시 41분. 벽에 매달린 전자시계가 붉은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다. 희미하게 새어든 빗속에 보이는 사물들이 눈에 익다. 철망 벽걸이에 줄줄이 걸린 열쇠와 자물쇠. 오른편 선반 꼭대기에 덩어리져 있는 것은 검은 고무판이다. 그 아래 색색의 가죽 자투리, 익숙한 냄새는 이 작업장의 냄새였던가. 하긴 가족을 곁에 두고 산 세월이 수십 년이다. 어쩌면 저승에서도 내 몸내보다 먼저 알아챌 수 있는 것이 가죽 냄새일 것이다. 작업대 위에 쌓아놓은 연장과 재봉틀, 신틀이 보인다. 쇼핑백 옆에 있는 것은 막내를 주려고 마름질한 흰색 바디. 여기는 나의 일터인 구두 수선소다. 종점에서 마을버스가 토해낸 매연이 컨테이너 안으로 스며든다. 축구를 하는 조기축구 회원들의 함성이 요란하다. 아직 저승은 아닌 모양이다. 구두 수선소 부스 안. 한자 정도 되는 쪽마루 위에 신을 벗고 누웠던 기억이 난다. 아까부터 안개 속에서 으르렁거리던 것은 시동을 걸어놓은 마을버스 소리였던가. 그렇다면 나는 언제부터 여기에 누워 있었으며 내 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내 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지금까지의 무시무시한 통증은 꿈이었을까? 아니, 꿈이라기에는 아픔이 너무 생생하다. 아직도 칼이 박혀 있는 듯 가슴에 묵직한 통증이 남아있다. 괴한의 습격을 받은 걸까? 얼마나 다쳤기에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인가? 목덜미가 베긴다. 어깨를 타고 살살 올라오는 것은 소주 냄새다. 맞다. 어젯밤에 눕기 전에 소주를 마셨다. 등 밑에서 소주병이 느껴지는데 뺄 수가 없다. 내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것은 벗어놓은 내 신발이다. 10년 넘게 신고 다닌 내 신발 위에 나의 머리가 얹혀 있다. 그렇다면 나는 쪽마루에서 굴러떨어진 채 구두를 베고 누워 있다는 말인가? 어렴풋이 어젯밤 일이 떠오른다. 배기사와 그 여자, 그들은 어떤 사이일까? 어제 저녁 유난히 바람이 심했다. 구두 병원이라고 쓴 플랜카드가 부스를 집어삼킬 듯 펄렁거렸다. 길 쪽으로 난 창으로 회오리 바람 한 줄기가 휴지 조각과 길가의 먼지를 말아올리는 게 보였다. 가게로 들어오려던 배기사와 문을 나서던 내가 마주친 건 그때였다. 배기사의 선글라스에서 반사되는 석양빛이 스산했다. 늦은 시각 비번인 그의 등장이 의아했다. 약국 앞에 놓인 자동파 매기에서 커피 한 잔을 빼들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였다. 하지만 그가 비번일 때 이 근처에서 마주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체크무늬 재킷에 분홍색 와이셔츠를 받쳐 입고 있는 배기사 주변으로 봄 기운이 어른거렸다. 언제 보아도 말쑥한 차림의 배기사는 선글라스만 벗는다면 마을버스 기사라기보다는 무역회사의 중역 같은 인상이다. 그러나 그는 밤이고 낮이고 색안경을 착용했다. 그렇다고 눈 주변을 가려야 할 무슨 흠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으면 뭔가 미진하다고 했다. 못 사고 밑 안 닦은 것 같은 기분이랄까? 왜 멋쟁이 여자들이
한껏 치장하고 향수 한 방울 찌끄려야 패션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처럼 나도 요걸 딱 걸쳐야 뭔가 완성되는 느낌이거든. 그래야 당당하게 거리를 나설 수 있다니까. 그의 옷차림은 너무 일찍 핀 진달래처럼 추워 보였다. 내 마음이 그러했는지도 모르겠다. 아빠, 엄마가 재혼한대.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아빠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막내의 전화를 받고 난 뒤 뒤숭숭한 마음에 가게를 닫기 위해 나선 참이었다. 구두약에 절어 반질거리는 내 바지와 백이사의 화사한 옷차림이 확연히 비교되는 저녁 나절. 잔뜩 들떠있던 그가 묻지도 않았는데 답을 내놨다. 아, 근처에 약속이 있어서 나 신 좀 털어 신고 가도 되지? 그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그는 문틀리 선반에서 전용 구두솔과 약을 꺼내 구두를 닦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였다. 다시 통증이 느껴진다. 그들 때문에 느끼는 통증은 아닐 것이다. 방금 전 무시무시한 통증이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었다면 지금껏 그 뒤를 따라오는 여진 같아. 가슴에 꽂힌 칼을 반바퀴쯤 돌리는 듯한 통증이다. 눈을 감는다. 무슨 일인가를 예감하듯 처음 이 구두수선소에 발을 들이던 날이 떠오른다. 2년 전 이곳으로 처음 출근하던 때도 어제처럼 중늙은이 뼛속으로 스미는 바람은 찼다. 저 앞 공사장에서 날아온 모래가 하루 종일 유리창을 톡톡 두드렸다. 망치며 칼, 가죽 짜투리와 운동화끈이 뒤엉킨 작업대만큼이나 심란한 날씨였다. 고 사장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는 걸 감안하고서라도 가게 안은 심하게 어질러져 있었다. 온갖 연장과 가죽 짜투리, 찾아가지 않은 신발까지 엉킨 작업대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신기할 정도였다. 마음에 드는 것은 이 쪽마루뿐이었다. 편안한 잠자리를 잃어버린 자의 본능이었을까. 손님이 없을 때는 잠깐씩 누울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정작 이 마루에 누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문을 닫을 때마다 그냥 이곳에서 잠들고 이곳에서 눈을 뜨고 싶은 유혹이 일었다. 그러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가 지면 꾸역꾸역 박 여사 집을 찾아 들어갔다.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더욱 낯설고 외로운 막내딸 때문이었다. 당장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목장갑을 낀 채 버릴 물건과 남길 물건들을 가리고 있는데 덜컹거리며 세시문이 열렸다. 그 틈새로 날씨에 어울리지 않게 짙은 선글라스를 쓴 사람이 불쑥 들어섰다. 그가 백이사였다. 나는 목장갑을 벗으며 그가 내민 손을 잡았다. 장 사장이 여기 앉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 의자 위에 오래 앉아 있으면 불알이 익어버려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니까. 그는 버리려고 던져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방석을 찾아 들며 너스레를 떨었다. 인수 품목에 소형 발전기도 들어있었다. 컨테이너 위 작은 박스 안에 소형 발전기가 있다고 했다. 에어 컴프레서와 그라인더의 전선이 옥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분명히 보였다. 하지만 백이사는 은근한 말투로 속삭였다. 실제 이 안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말이오. 바로 요 전봇대에서 공짜로 끌어다 쓰는 거예요. 몰랐죠? 밖에 덧문을 닫고 메인 스위치를 내리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백이사는 컨테이너 위 박스 안에 소형 발전기가 들어있는 것은 맞다고,
그런데 그 곁에 있는 전신주에서 전선을 뽑아 저 박스 안에 또 다른 비밀 콘센트를 만들어 연결해 놓았노라고. 그런 장치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자기의 처남이라고. 전기 기사인 처남과 지난번 이 부스 주인인 고 사장은 전기 사고로 고 사장이 불구가 되기 전부터 친구 사이였노라고. 단숨에 그들의 관계를 요약해 주었다. 고 사장은 아버지와 노년을 함께 보낸 박 여사의 아들이다. 서류를 억지로 꾸몄다면 그와 나는 의붓 형제가 되었을 것이다. 부도가 나고 채권자들에게 쫓겨 노숙자가 될 판이었던 나는 이익금을 나누는 조건으로 이 가게를 인수했다. 장애가 있던 그는 당뇨까지 심해지는 바람에 이 부스를 넘길 사람을 찾던 중이었다. 집안일보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박 여사처럼 고 사장도 그런 성격 같았다. 성격이 좋으니까 어머니의 재가도 묵인했던 것이고 껄끄럽다면 껄끄러웠을 나를 찾아와 나의 성수동 공장에서 막일도 배웠던 것이다. 그랬기에 그와 나의 친분을 과시라도 하려는 듯 이곳의 버스 기사들 역시 시도 때도 없이 고 사장도 없는 이 가게를 드나드는 것일 터였다. 그 중에서도 배 기사는 배차 시간 사이에 틈만 나면 들러서 신발을 털고 왁스를 발랐다. 막 신도시에 편입돼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은 아직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동창이나 혈족으로 이어지는 인연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단 몇 마디로 컨테이너의 숨은 역사를 정리한 배 기사는 그러니까 자기는 늘 따끈따끈하게 데워진 이 전기 온돌 위에 앉을 권리가 있다는 듯 때가 끼어 반질거리는 방석을 가져다 깔고 앉았다. 그러고는 익숙한 솜씨로 문틀 위 선반에서 자신의 전용 구두솔과 왁스를 찾아내 신고 있던 흰 구두를 문지르기 시작했다. 마치 내무반의 선임하사처럼 당당한 몸짓이었다. 굳이 아낄 필요 없는 전기였기에 겨우내 따끈한 전기장판을, 여름에는 선풍기를, 또 컨테이너 주변에는 사시사철 꼬마 전구를 마음 편히 켜놓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은 너무 춥다. 통증이 한 발 물러난 몸에 다시 한기가 든다. 발가락이 시리다. 어제 덧문을 닫으며 스위치를 내린 탓만은 아닌 것 같다. 스위치라도 올리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반쪽의 감각이 사라진 몸을 일으킬 수 없다. 정말 내 반쪽이 뜯기고 없는 걸까? 조금만 움직이려고 하면 심장 깊숙이 박힌 칼이 울부짖는다. 이 기분 나쁜 통증은 무엇인가? 이제 겨우 6시 50분. 부르릉거리던 마을버스가 떠나고 다시 조용해진다. 곧 다음 버스가 시동을 걸 테지만 이 이른 시각에 이 문을 열고 들어올 사람은 없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드는 배기사도 이 시간에는 이쪽을 보지 않을 것이다. 건너편 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회원들이 돌아가는지 발걸음 소리가 어지럽게 섞인다. 지금 이 안에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한계에 떨고 있는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작업대 위에 놓인 쇼핑백은 어제 저녁 나절 여자가 가져온 것이다. 여자는 이 가게를 벌써 3번째 찾아온 단골 고객이다. 처음 그녀가 찾아온 것은 지난 가을이었다. 신고 있던 검정 샌들의 굽을 갈아달라며 벗어놓는데 보니 카프 스킨으로 만든 명품이었다. 바디에 메이드 인 이태리라는 화인이 선명했다. 구두 수선소에서는 처음 접해본 고급 신발이었다. 사람과 신발을 번갈아 보았다. 신발을 보면
대충 그 신발 주인의 내력이 보이기 마련인데 그 신발은 애매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신발인데요. 본사에서 직접 AS를 받지 그러세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그늘에서 자란 풀처럼 연해 보이는 여자였다. 오래전에 산 거라서요. 굽색도 변하고 해서. 이거 굽 가는데 비싼가요? 가격을 묻는 여자에게 현실을 대입해 보았다. 잘 나가던 시절을 보내고 기울어진 현실을 반영하듯 den가가 떨어져 나간 샌들이 여자의 지금 모습과 닮은 것도 같았다. 부스스한 머리를 대충 넘겼지만 고생을 모르고 산 가녀림이 보이는 여자와 끝이 닳고 얼룩졌지만 금장 굽의 송아지 가죽 샌들 둘 다 막 고른 종류는 아닌 듯 싶었다. 굳이 굽을 갈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왁스로 바디 가죽뿐 아니라 까레까지 구석구석 닦았다. 굽의 얼룩이 지워지면서 금빛이 덩달아 살아났다. 바깥쪽이 닳아버린 고무판을 떼어내고 새 den가를 깔아 끼워주자 금세 새 것이 되었다. 여자의 눈빛이 잠깐 환해지는 것 같았다. 언뜻 아내의 모습이 스쳐갔다. den가값 3,000원만 받았다. 그 뒤 한 달쯤 지났을까 여자는 쇼핑백 가득 신발을 담아들고 다시 찾아왔다. 네 켤레의 신을 꺼내는데 그것들도 모두 최고급 신발들이었다. 버리자니 아깝고 신자니 좀 불편해서요. 지난번처럼 고칠 수 있을까 해서요. 9cm나 되는 펌프스는 굽이 너무 높아 불편하다고 했다. 밍크 털이 달린 부츠의 가죽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는 최고급 가피였다. 가운데 부분에만 달려있는 지퍼가 불편해 보였다. 앞뒤 갑옷이가 높은 흰색 구두 역시 버버리 제품의 카프 스킨이었다. 스페인제 로퍼는 독구리와 깔창을 교체해야 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로 수선한다 하더라도 견적이 꽤 나왔다. 여전히 부스스한 머리였다. 벌써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철이 지난 얇은 코트를 걸친 걸 보면 집밖 출입을 자주 안 한다는 얘기일 터였다. 꼭 얼빠진 사람 같았다. 수선비가 꽤 되겠는데요. 내 말의 여자는 그렇겠죠 하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대답을 했다. 그리곤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저기요, 죄송한 부탁이지만 수선비 대신 그중 하나를 아저씨가 갖고 그냥 수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중고로 팔아도 값을 꽤 받는다고 하던데. 무엇보다 가죽에 욕심이 생겼다. 앞뒤 갑옷이가 높은 구두는 밑창을 뜯어내면 막내에게 로퍼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것을 수리비 대신 받기로 했다. 일주일이 지나 신발을 찾으러 왔을 때도 여자의 차림은 별반 달라진 게 없었다. 이 쪽마루에 걸터 앉아 철에 어울리지 않는 얇고 긴 치마를 걷어 올리고 신발을 일일이 신어보았다. 그러고도 여자는 한참 동안 일어서지 않았다. 마음에 안 드세요? 하고 묻자 여자는 아니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요, 모두 마음에 들어요. 편안하고요. 그런데 이런 가게 하나 내려면 돈이 많이 드나요? 여자는 눈으로 가게 내부를 둘러보며 물었다. 이래봬도 이게 여기 있는 물건값만 2천이 넘을걸요. 왜요? 이런 거 하나 차리시게요? 나는 고사장이 하던 소리를 그대로 읊조렸다. 나와는 상관없는 도장이나 열쇠 부품들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나는 아직도 감을 잡을 수 없다. 여자는 내 물음에 손사래를 치며
턱도 없다는 듯 눈까지 곱게 흘겼다. 이런 걸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기술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아저씨가 신발 고치는 기술이 대단한 것 같아서요. 엄청 편안하게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요. 한두에 하신 분 같지가 않아서요. 여자의 말이 빈말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공연히 어깨가 으쓱해서 남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얘기를 시답지 않게 털어놓았다. 손님이 눈썰미가 있으시네요. 실은 이 바닥에서 가죽밥 먹은 지가 수십 년 됐습니다. 염천교에서 시작해서 성수동의 공장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번 경제위기 때 망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요. 한때는 국내 메이커 신발들 우리 공장에서 납품한 것이 태반일 때가 있었죠. 내 손을 거쳐나간 신발만도 수천 컬레는 될 겁니다. 주절거리는 나를 보다가 그녀는 어쩐지 하고 고개를 주걱거리며 고친 신발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나서도 딱히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한참을 뭉그적거리다가 일어섰다. 여자가 왠지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의 뒤에 대고 불이 나게 소리쳤다. 백도 고치고 우산도 고칩니다. 집에 고칠 거 있으면 무엇이든 가져오세요. 그렇게 보냈던 그녀가 다시 나타난 것이 어제였다. 몇 달 만이었다. 여자를 보자 군만 떼어낸 채 선반 위에 올려둔 그녀의 흰색 구두가 생각났다. 막내의 발에 맞춰 재단한 뒤 마무리를 해야지 하면서 여태 미루고 있던 것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계절을 더디게 맞는 듯했다. 겨울이 끝나가는 무렵이라 사람들은 서둘러 옷을 벗었건만 그녀는 한겨울인 양 부스스한 털 코트 차림이었다. 쇼핑백에는 2컬레의 새신이 들어있었다. 요즘 신발은 바닥이 너무 얇아요. 도톰하게 되는 밑창이 있다면서요? 그녀가 가지고 온 신발은 예전 것과 달리 중국에서 한꺼번에 찍어내는 막신이었다. 신고 있는 것도 요즘 유행하는 군화형 부츠였다. 곱슬곱슬한 긴 파마 머리에 지나치게 붉게 칠한 입술, 한눈에 봐도 질이 좋지 않은 털 외투, 그녀의 모습이 싸구려 신처럼 초라해 보여서 이런 걸 뭘 2컬레나 샀느냐고 퉁명스레 물었다. 그냥 누가 사줬어요. 여자는 배시시 웃었다. 웃는 모습을 보자 이제 현실에 뿌리 내린 것 같아 다행이라 여겨지기도 했다. 회사가 부도가 날 무렵 내 아내도 저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지금쯤 아내도 이렇게 바닥이 얇은 중국제 신발을 신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염천교 신발 공장을 인수한 후 돈을 부대로 긁어 담아야 할 만큼 잘 나가던 때가 있었다. 가죽 수입에서부터 구두며 핸드백 제작까지 사업을 확장시켰다. 수제화 하면 이 바닥에서는 우리 제품이 최고였다. 아나콘다 가죽을 구하기 위해 바이어를 2달 동안이나 따라다녔다. 그때 구입한 머스터드 아나콘다 가죽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답고 부드러운 가죽이었다. 그 가죽으로 세상에 단 몇 컬레뿐인 샌들을 만들었다. 미리 주문받은 악어백을 만들기 위해 브라질에도 여러 차례 다녀왔다. 그러나 돈을 벌어주는 것은 역시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품들이었다. 브랜드가 있는 회사에 기본 제품을 공급해서 큰 돈을 만졌다. 돈맛을 본 아내는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고 스키에 골프에 승마까지 가르쳤다. 애들 뒷바라지를 한다는 핑계로 아내 역시 최고급 승용차를 몰며 어깨에 있는 힘 없는 힘 다 주고 다녔다. 돈은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역동적이게 만들었다. 온 집안이 들썩거렸다. 애고 어른이고 차분히 붙어있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살맛을 느끼는 아내와 우월감에 젖어있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보람이던 시절이었다. 발이 시리다. 춥다. 몸을 움직여 신발을 신을 수만 있다면 발이 덜 시릴 텐데 신을 수가 없다. 빠박. 다시 심장이 갈라지듯 통증이 일어난다. 우리하던 턱뼈가 조여지더니 오목가슴으로 내려간 통증은 이번에도 심장에 가서 꽂힌다. 누군가 살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 심장을 뜯어내는 것 같다. 걸레를 짜듯 심장을 쥐어짠다. 온몸이 조여온다. 무의식으로 손길을 밀어내 보지만 오히려 손가락이 젖혀질 뿐이다. 몸의 적응력은 대단하다. 단지 몇 번의 통증이 지났을 뿐인데 벌써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님을 안다. 이번에는 더 쉽게 의식을 내려놓는다. 바다에 떠있는 내가 보인다. 헤엄을 쳐보지만 부실한 몸은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눈앞은 또 짙은 안개 속이다. 저 멀리 해안가에서 누군가 나를 부른다. 아빠, 아빠. 애절하게 부르는 건 막내딸의 목소리다. 선영아범, 정신 좀 차려봐. 이건 박 여사 목소리다. 나는 그들을 향해 아른 체를 하고 싶다. 허우적거리며 부지런히 헤엄친다. 그러나 좀 채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 어제 여자의 신발 밑창을 갈고 있을 때였다. 의자 옆에 놓였던 휴대전화에 막내딸이라는 글자가 떴다. 여자가 집어서 건네준 걸 얼른 밀어보니 문자가 찍혀 나왔다. 아빠, 엄마랑 이혼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학교 시간이면 이 앞을 지나가는 아이들이 내뱉는 쌍소리며 욕, 끝을 잘라먹는 말투는 저 마을버스의 낡은 엔진음보다 거칠었다. 그런 아이들과 달리 일찍 철이 들어버린 막내는 반듯했다. 그런 아이가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문자를 보낸 걸 보니 무슨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서류상 이혼은 벌써 2년 전에 했으니 맞는 말이기도 했다. 답장을 찍었다. 서류상으로만 너도 알잖아. 부녀지간에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막내딸인데요. 내가 이 녀석 때문에 살죠. 사실이 그랬다. 아내와 헤어질 때 굳이 나를 따라오겠다고 해서 애를 먹인 딸이었다. 사실 막내는 내가 번 돈의 수혜를 가장 받지 못한 아이였다. 막내가 태어났을 때 회사는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싼값을 내세워 밀려드는 중국 시장과 브랜드를 앞세우고 들어오는 명품 시장 사이에서 고전 중이었다. 재고가 쌓이면서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빚이 자꾸 늘어났다. 윗돌 빼서 아랫돌 막듯 자금을 돌려막던 회사는 막내가 11살 때 최종 부도를 맞았다. 채권자들이 휩쓸고 지나간 집안에는 쓸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었다. 아내는 이혼을 서둘렀다. 아내가 나에게 나가달라고 할 줄은 몰랐다. 이제는 아내의 낡은 신발이 된 것처럼 기분이 씁쓸했다. 마음에 들면 오래 쓰고 고쳐서 쓰는 나와 달리 아내는 늘 새 것에 흥미를 느꼈다. 불편한 것을 못 견뎌 했다. 하지만 그간의 정리도 있는데 그건 너무 성급한 요구였다.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마.
아이들과 함께 살려면 이 집 하나는 건져야 할 것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살면 이 집의 반도 못 건진다고. 아내가 이혼 운운하는 소리에 이번에는 큰딸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었다. 내가 왜 이혼한 부모 밑에서 살아야 해? 난 싫어. 같이 살 거야. 이건 아빠 잘못이니까 어떻게든 책임져. 자신을 위해 이혼은 안 된다고 악을 쓰는 큰아이를 보며 경제 파탄이 영향을 끼치는 영역이 참으로 넓다는 생각을 했다. 아이들에게 명목상 이혼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는 부부로 살 거라는 말에 큰딸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때 나를 받아준 사람이 바로 박 여사였다. 홀로 된 아버지를 모시기 힘들어하던 아내는 아버지께 안성맞춤인 분이 있다며 박 여사를 소개했다. 불구인 아들과 홀로 지내던 박 여사는 당신 명의로 집 한 채만 사주면 아버지를 모시며 여생을 보내겠다고 했다. 그때는 시골이었던 이곳에 막 지은 연립주택을 하나를 사들였다. 성격이 밝고 무난했던 박 여사 덕분에 아버지의 말년은 비교적 편안했던 것으로 안다. 평소 살가운 사이도 아니었건만 아버지의 재혼이 그리 탐탁하지 않았던 나는 명절이나 생신 때 잠깐 뵙는 것 외에 아버지를 따로 보지 않았다. 아내는 나와 달리 어머니 어머니 하며 박 여사와 잘 지내는 눈치였다. 나는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명절이면 아버지와 함께 우리 집으로 오시던 박 여사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남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부도가 나자 아내가 박 여사를 들먹였다. 당신 그러지 말고 당분간 어머님 집에서 머무는 건 어때요? 평소 아내의 머리 회전이 빠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박 여사에게까지 생각이 미칠 줄은 몰랐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아버지 돌아가신 후 인연을 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딱 잘라버렸다. 하지만 아내는 벌써 언지를 해두었다고 했다. 마침 그 집 아들이 하던 구두수선소를 정리해야 할 판이니 가게까지 인수하라는 거였다. 지금 우리가 체면 차리게 됐어요? 애들하고 살아야 하잖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고. 당신이 가르쳐준 기술이고 당신이 열어준 가게잖아. 신세좀 지고 살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갚으면 되지 뭐. 어떻게든 힘들어진 가정을 세워보겠다는 아내의 논리에 염치를 찾는 내가 미안해졌다. 이를 악물며 자존심을 눌렀다. 구두 만지는 일이야 지금까지 해온 일. 체면만 내려놓는다면 못할 것도 없지 싶었다. 아내의 말대로 고사장에게 기술을 가르쳐준 기억이 났다. 작업장을 열어준 것도 나였다. 폐업 신고를 하면 가게 소유권이 다른 장애인에게 넘어가게 된대. 명의는 그냥 두고 당신이 일하면서 월세 삼아 용돈이라도 주면 서로 좋잖아. 빚쟁이들을 피해 노숙자가 되어야 할 판이었다. 아내 말대로 체면이고 염치고 다 사치였다. 선영 아빠, 집이 좁아 불편하겠지만 어쩌오. 당분간 같이 지냅시다. 박 여사의 전화에 눈이 붉어졌다. 하지만 주변 머리 없는 나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내는 급매로 집을 정리해 이사했다. 밤중에 몰래 한 이사였다. 제 엄마를 따라가겠다는 언니들과 달리 막내는 굳이 나를 따라가겠다고 우겼다. 아빠 혼자 보내는 게 불쌍하다는 말에 또다시 울컥했다. 아내가 동의했다. 한창 공부해야 할 큰애들은 서울을 떠날 수 없지만
아직 초등학생인 막내는 지방에서 다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자기도 일을 해야 할 텐데 막내가 있으면 마음이 쓰일 거라고. 큰애들은 어떻게 크고 어떻게 자랐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막내를 곁에 두고 키우면서 새끼 키우는 동물 본연의 기쁨을 느꼈다. 아이들이 없었다면 다시 일어설 힘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막내가 없었다면 이곳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을 터였다. 아빠, 엄마가 재혼할 거래. 전화를 건 막내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큰애와는 6살, 둘째와는 4살 터울이 졌다. 이제 막 중학생이 되어 한참 예민해져 있을 나이였다. 지금 손님 계시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하자. 막내를 달래 전화를 끊고 나자 여자가 공연히 허기짐을 냈다. 좁은 공간이니 휴대전화에서 새어나온 목소리가 다 들렸을 것이다. 고무판을 재단한 후 본드칠을 해서 온풍기 앞 의자에 올려놓는 손길이 나도 모르게 떨렸다. 뭔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 부도 직전 몇 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아내를 다른 눈으로 본 적은 없었다. 별거는 채권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언젠가는 다시 합칠 거라고 믿었다. 아내는 아이들과 생활을 꾸려가느라 애쓰고 있었다. 나 역시 어떻게든 아이들 교육비라도 맞춰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중이었다. 이런 시점에서 아내의 재혼이라니. 여자는 시간이 없다며 한켤레는 내일 찾아가겠다고 했다. 이 동네에서 일하게 되어서요. 출근하는 길이거든요. 남은 구두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고무판을 재단하려는데 둘째의 짜증 섞인 전화를 받았다. 아빠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엄마가 재혼하겠다는데 그냥 둘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내가 살려면 저 문을 열어야 한다. 그러나 한평 남짓한 공간을 벗어날 수 없다. 속이 메스꺼린다. 다른 사내와 앉아있는 아내를 본 느낌이 이럴까. 얼핏 스치는 생각이 이 모양이라니 나 자신이 한심스럽다. 차고지가 없는 55번 마을버스의 기착지. 길가는 낡은 버스에서 흘러내린 기름으로 절반이 얼룩이었다. 구두약에 절은 내 손처럼 아스팔트의 원형을 찾을 수 없는 먼지길은 뿌연 매연까지 뒤섞여 끈적였다. 둘째의 전화를 끊고 나는 끈끈한 매연을 가게 옆구리로 뿜어내는 27번 마을버스를 보며 앞 건물의 화장실로 들어갔다. 아이들의 전화로 인해 머릿속 회로들이 엉겨 있었다. 예전 구두를 만들 때 아이디어가 막히면 하던 방식대로 화장실 세면대에 찬물을 받았다. 아이의 말이 사실이냐고 아내에게 물어야 하나 구차스러웠다. 짧은 머리를 세면대에 차가운 물 속에 넣었다. 저릿하게 조여오는 느낌. 가장 오랜 세월 함께한 감각이다. 아무리 술을 마셔도 무언가에 빠져 있을 때도 이렇게 찬물에 머리를 받고 나면 거뜬해졌다. 선글라스를 끼어야 패션이 완성된다는 백이사처럼 나는 이렇게 찬물을 머리에 받고 나면 다시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각오가 생겼다. 아이들이 뭔가 잘못 알았을 것이다. 나는 아내를 믿었다. 머리에 물기를 터는 동안 밀린 일감들을 떠올렸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 찾으러 오겠다는 푸른 넷과 김 간호사의 펌프스 밑장을 덧대려면 오늘 그라인더 작업을 해야 했다. 여자의 신발 밑창도 덧대주어야 했고 미루기만 하던 막내의 신발
밑작업도 끝내야 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일이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았다. 돌아와 보니 백이사는 가고 없었다. 그라인더 밑에 숨겨놓은 스위치를 내렸다. 가게의 모서리를 따라 겨우내 색색으로 반짝거리던 꼬마 전구가 저녁 어스름 속에 빛을 잃었다. 덧문을 씌웠다. 부도를 맞은 후 이곳으로 옮겨오며 나는 끊었던 술과 담배 생각이 간절해졌다. 나도 모르게 발길이 건물 뒤 먹자 골목으로 옮겨졌다. 화로 횟집 앞에 놓인 수족관에 광어 9,900원이라고 써붙인 종이가 펄럭거렸다. 나 소주 한 병만 마시자. 망설이던 마음을 굳혀 횟집으로 향하던 참이었다. 그때 횟집 문이 열리더니 여자가 나왔다. 그 여자였다. 뜰채를 든 채 플라스틱 의자 위로 올라선 여자는 오후에 고쳐간 신을 신고 있었다. 수족관 바닥에 붙어있는 광어를 뜨려는 모양인데 연신 헛손질이었다. 애쓰는 그녀를 도와 고기를 건져 주어야 하나 모른 척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백이사가 나타났다. 여자의 뜰채를 넘겨받는 백이사의 동작이 자연스러웠다. 광어를 건져 올린 백이사의 거드름과 여자의 감탄사가 나란히 횟집 안으로 사라졌다. 둘 사이에 주고받는 미소가 친근해 보였다. 나는 걸음을 돌려 약국 옆에 있는 슈퍼에서 소주 2병과 새우깡 한 봉지를 사들고 다시 가게로 들어왔다. 술병을 따는데 등줄기에 짜르르 한기가 흘렀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허 하고 웃었다. 병목을 통과하는 소리, 명랑한 소리를 냈다. 첫 잔을 단숨에 비웠다. 아내에게서 먼저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2번째 잔을 비웠다. 아내를 믿자 하는데 자꾸 여자와 백이사 얼굴이 어른거렸다. 또 한 잔을 마셨다. 저 여자는 또 언제 백이사와 눈이 맞았나. 다시 잔을 채웠다. 그 여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 혼자 실실 웃었다. 술 2병이 비었을 때 나도 빈 병처럼 가벼워져서 신을 벗고 쪽마루에 누웠다. 그렇다고 이미 완전히 남이 되어버린 아내를 막을 방도가 있을까? 또 그 여자가 떠올랐다. 내 아내도 저 여자처럼 저렇게 마른 풀잎처럼 헤매고 다녔을까?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을까?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머리가 좀 아팠던 것도 같았다. 그런데 그 사이를 비집고 통증이 몰려온 것이다. 작업대 위에서 진동 상태의 전화기가 울고 있다. 밤새 저것이 우는 소리가 괴물의 소리로 들린 걸까? 그러나 몸을 움직일 수 없다. 이번에는 왼쪽 가슴에서 휴대전화의 진동음처럼 통증이 신호를 보낸다. 눈을 뜰 수도 없었다. 마지막 남아있던 힘으로 버텨보지만 이미 피를 흘리고 있는 가슴을 주물러 비트는 것 같은 진통을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 아빠! 다시 한번 울부짖는 선영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박 여사의 들쩍지근한 몸내, 아이의 풋풋한 몸내가 콧속으로 스민다. 눈이라도 껌벅여주고 싶다. 손이라도 까닥거려주고 싶다. 저 애에게 카프 가죽으로 신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6개월짜리 어린 송아지 가죽에 부드러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평생 딸의 신발은 책임지어 주리라 생각했었다. 나는 좀 더 살아
아이의 연한 발등을 덮어줘야 한다. 아이의 바람막이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 기운이 쓰러진다. 선영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에구 에구. 하며 박 여사가 내 몸을 흔들어 댄다. 박 여사는 오늘도 신호등을 무시한 채 길을 건넜을 것이다. 보행자 신호등의 불이 빨간색이건만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살피고는 채소나 콩 따위를 실은 유모차를 먼저 길로 밀어넣고 유유히 건너오는 것이 박 여사의 버릇이었다. 박 여사와 살 때와 달리 모자 위에 머플러를 뒤집어 쓴 모습은 영락없는 촐로였다.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하느냐고 신호를 지키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사람들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길에 왜 뻘쭘하게들 서 있어? 난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 그러던 박 여사가 울며 넋두리한다. 어젯밤에 안 들어오기에 전화해도 안 받기에 혹시나 해서 애 학교 가는 길에 따라 나서더니만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이럴 수는 없다고 울부짖는다. 이제는 아픔조차 무뎌진 죽어가는 내 가슴을 두드린다. 하지만 뜯겨나간 가슴보다 더 깊은 곳에 들어앉아 있는 마음 한구석에서 또 다른 통증이 인다.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마음을 다 준 노인에게 어머니 소리 한번 해드릴 걸. 그게 뭐라고 그리 인색하게 굴었을까. 심장마비인 것 같은데요. 모르는 목소리가 말한다. 구급차 소리가 들린 것 같다. 손톱에 피가 맺힌 걸 보면 살아보려고 무진히 애쓴 모양이네. 어쩌냐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백이사의 목소리다. 선글라스를 낀 채 맨발인 나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사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구두를 닦겠다고 했던가. 그는 오늘도 구두를 닦을 것인가. 춥다. 발이 시리다. 이 시린 발이 부끄럽다. 제발 누군가 내게 신을 신겨주었으면 좋겠다. 추위 속으로 발이 사라진다. 소리들이 멀어진다.